안녕하세요. 루블레스 정현우 변호사입니다. 네, 우리가 일상에서 굉장히 흔하게 사용하는 단어가 있죠. 야, 사기치지 마. 이거 완전 사기 아니야? 뭐 이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친구가 과장된 표현으로 허풍을 떤다거나 아니면 길거리에서 굉장히 조악한 제품을 봤는데 가격표를 봤더니 아주 사악하다거나 이런 상황에 처하면 우리는 흔히 사기치지 말라거나 혹은 완전 사기당했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이게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이 사기라는 단어가 아주 흔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방증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생기는 일종의 부작용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뭐 조금의 거짓말만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손해를 주었다면 무조건 죄가 되는 건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또 사기죄가 아니라 다른 범죄에 해당하는 것인데도 묶어서 사기죄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력서를 허위로 기재를 했다면 사실은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인데요. 회사를 상대로 혹은 사장님을 상대로 사기를 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거나 혹은 식품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게 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사기죄로 생각한다거나 하는 것들이죠. 또 단순한 거짓말과 사기죄를 혼동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사기죄가 되는 것인데 왜 변호사님은 사기죄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냐 이런 식으로 가끔 화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변호사와 상담을 해도 이런 정도인데 사기죄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고소를 하게 된다면 그만큼 무혐의가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당연한 결론일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관점을 달리해서 구성을 했더라면 충분히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해서 무혐의가 되고 그래서 분통을 터뜨리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가끔 사기 피해자분들이나 혹은 고소에 실패한 그런 분들을 만날 때면 이런 부분들이 제가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사기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좀 알고 또 고소인은 고소인의 입장에서 충분히 준비를 잘 해서 고소를 하자 이런 거고요. 또 억울하게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신 분이라면 오늘 영상처럼 사기죄의 요건들을 좀 잘 분석해서 억울함을 해소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단 저희 의뢰인은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투자자들로부터 제작 의뢰를 받아서 하청을 주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죠.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서 방송이 끝나면 정산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용역비 지급이 좀 늦어지자 고소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돈을 일부러 안 준 것은 아니었고요. 자신도 일을 받은 투자자로부터 정상적으로 돈을 받아야만 하청에 이제 돈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걸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아래로 돈을 내려줄 수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하지만 일단 고소가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사 자체는 무조건 받아야 했고요. 또 의심받고 있었기 때문에 소명도 굉장히 잘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런 사실관계가 좀 명확하게 밝혀졌고요. 또 그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별도의 기망이나 혹은 불법 영득 의사가 없었다. 이 점이 좀 잘 입증이 되면서 사기 혐의는 다행히 벗을 수가 있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가 나왔던 그런 사안이었는데요.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는 다행히 고소인하고도 얘기가 잘 됐기 때문에 오해를 풀고 다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마련이 됐고요. 최종적으로는 의뢰인도 또 고소인들도 모두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모든 사건이 다 끝났으니까 이렇게 편하게 좀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실제로 고소를 당해서 조사를 받는 그 몇 개월 동안은 정말 힘든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사기 사건에서도 충분히 억울한 사례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규정이 기본 규정이고요. 만약 편취액이 5억 이상인 경우라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걸 줄여서 특경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특별법에 따라서 가중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렇게 가중처벌이 되고요. 여기에 이득액에 상응하는 벌금을 동시에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처벌 수위가 참 만만치가 않죠. 근데 보통 우리나라에서 사기죄의 경우 양형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곤 하는데요. 사실 이 얘기가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도 점차 좀 변화되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과거에는 사실 1억 원의 징역 1년 이런 식으로 매칭이 좀 됐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사기 편취액 1,500만 원으로도 초범인데 법정 구속되는 사례가 실제로 있고요. 그만큼 적은 편취액이라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로 구속이 되는 경우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기죄를 법원이 안 좋게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고 형량 자체도 강하게 주는 추세로 변해가고 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잘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기죄의 경우에는 미수도 처벌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려는 기망수단을 사용했던 그런 사실만 존재하면 처벌이 될 수 있다. 그런 특징도 있고요. 사기죄는 기본 범죄에 해당하고 또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만약 여러 번 사기를 반복하게 되면 상습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준사기죄, 편의시설 부정이용죄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게 다 구성 요건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도 사기 범죄 유형의 좀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기죄는 크게 두 가지 정도를 보면 되는데요. 먼저 고의로 사람을 기망했느냐가 1번이고요. 두 번째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느냐. 이게 2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파고 들어가면 저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법리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는데 물론 그렇게 자세한 것은 변호사나 필요한 거니까 그렇게까지 알고 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두 가지 정도만 큰 틀에서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상의 이익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를 모두 포섭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도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의로 사람을 공짜로 부려먹으려고 하면 사기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점진적으로 사기죄 성립 범위가 좀 넓어지는 그런 추세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야만 지금 발생하는 여러 가지 신종사기 유형들을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건을 상당히 넓게 해석하려는 시도들도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신 이 요건을 넓게 해석하면 그만큼 무죄도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단순 채무 불이행, 그러니까 민사 문제를 형사적 관점에서 풀려고 하다 보면 결국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길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고소사건의 통계를 살펴보면 사기죄가 부동의 1위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옵니다. 대신 그만큼 불기소율도 높을 수밖에 없고요. 이게 이제 민사 문제하고 형사 문제의 구분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법감정상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말들을 종종 합니다. 어떤 사업이건 성공하면 훌륭한 사업가, 실패하면 사기꾼. 네, 이 말에는 사실 많은 의미가 함유가 되어 있는데 사업을 실패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사기가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실패에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꼭 투자자를 기망하거나 혹은 거래처를 속여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사업의 실패를 무조건 사기로 평가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에서 사업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감옥에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형사고소를 못 받은 돈을 받는 절차로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형사고소는 악질적인 거짓말을 해서 피해를 준 사람을 처벌해달라는 처벌 절차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단순히 못 받은 돈을 받기 위한 그런 절차는 형사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의 영역에 해당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자면 단순히 민사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형사고소가 들어온 사례에 해당한다. 만약 이런 사례에 해당한다면 잘만 대응한다면 충분히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는 거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둘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만 형사사건에서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사기죄로 피해를 입으신 분, 그리고 사기죄로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신 분 모두에게 좀 유익할 수 있는 사기죄의 여러 특징에 관한 영상이었는데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좀 부탁드리겠고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형사전문 정현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